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 7번째 시간으로 측정 영역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종이 한 장으로 배우는 수학입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어떤 수학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소재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4 용지를 사용하여 변형시킨 구조물의 두께, 넓이, 부피 등의 측정 영역에 관련된 내용 학습으로 연결하고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개발해 놓은 자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를 절반씩 접어 쌓아 올렸을 때의 두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크기의 복사 용지인 A4 또는 B4의 사이즈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편집 용지 규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한 장씩 주고 A5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유추하여 A4를 절반으로 접은 규격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A5임을 확신하는가 라고 물으면 애매하지만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A4 또는 B4 용지를 자르지 않고 절반씩 계속 겹쳐가며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까요? 이제 A4 용지를 앞의 규칙대로 계속 접어갈 때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무한번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접어서 확인해보기 이전에 우선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고 나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추측, 예상은 비껴나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추측이 실제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확인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종이가 B4나 A3와 같이 더 큰 것은 더 많이 접을 수 있을까요? 이제 A4 용지를 앞의 규칙대로 계속 접어갈 때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무한번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접어서 확인해보기 이전에 우선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고 나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추측, 예상은 비껴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추측이 실제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확인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조각들을 쌓아 올렸을 때의 두께를 상상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사용지를 직접 칼을 사용하여 자른다면 칼날의 두께보다 넓은 경우에는 언제나 자를 수가 있습니다. 칼날의 두께도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 1mm 정도를 짧은 변의 최소 사이즈라고 가정하고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약 12회까지는 실제로 잘라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실제로 해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상으로 추측하고 계산해내는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자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요구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몇 번 접은 표시를 이용하여 연필로 절반씩 그어가면 13번 정도는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법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A4 용지를 1회 자르면 가로 또는 세로만 절반으로 줄고 2회를 자르면 가로와 세로가 모두 절반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210mm를 절반씩 잘라가면 8번을 반복했을 때 처음으로 1mm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15번까지 접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절반씩 접는 활동을 30번 반복했을 때 두께를 먼저 상상해 본 다음 그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을 반복했을 때 두께를 먼저 상상해 본 후에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때 단위는 직접 쓰도록 합니다. 아마 10cm나 1m 또는 10m 정도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값을 실제 값과 비교해 본다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학적인 규칙의 신비감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면서 실제로 토의하면서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전자계산기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때 머리를 쓰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머리로는 할 수 있음을 느끼는 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소재는 A4 용지로 종이를 접어 각도와 넓이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A4 용지로 가장 큰 정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를 접어 각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종이를 접었을 때 곳곳의 각도를 탐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각의 외곽이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외곽을 구하는 것은 평각이 180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4 종이에서 넓이가 가장 큰 정삼각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넓이가 가장 큰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각도가 60도인 크기를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4 용지에 60도인 각도를 접기만 하면 좌우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삼각형을 접을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더 길므로 넓이도 더 큽니다. 이번엔 정사각형 안에서 가장 큰 정삼각형을 직접 접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안에서 넓이가 가장 큰 정삼각형을 찾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60도를 찾는 것은 30도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것의 절반인 15도인 각도를 이용하면 꼭지점 부근의 대각선의 좌우로 30도인 60도의 각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로부터 넓이가 가장 큰 정삼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정육각형을 접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팔각형과 정육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정육각형을 만들려면 4등분한 부분에 가장 큰 정삼각형을 접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번엔 A4 종이를 접어서 가장 큰 팔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팔각형은 정팔각형의 변이 종이 안에만 있는 경우와 종이의 변과 일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자의 넓이가 더 큽니다. 정팔각형의 경우는 중심각이 45도가 되도록 잡으면 되므로 정육각형보다 더 간단합니다. A4, A5, A6, A7의 종이를 가지고 긴 변을 4등분하여 접어가면서 뚱뚱한 모양의 뚜껑이 없는 종이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4 용지의 긴 변을 4등분하여
접어가면서 뚱뚱한 모양의 뚜껑이 없는 종이상자를 만들어가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A3 사이즈의 복사용지를 2등분해 가면서 A4 한 장은 떼어놓습니다. 물론 A4 두 장을 준비해도 됩니다. 둘 중 하나는 계속하여 절반씩 접어가면서 A5, A6, A7의 종이를 준비합니다. 이때 A4, A5, A6, A7의 종이의 넓이는 절반씩 줄어들므로 각 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씩 건너뛴 A6는 A4에 비해 그리고 A7은 A5에 비해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절반씩입니다. 따라서 이 종이를 이용하여 닮은 꼴의 직육면체를 만든다면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부피는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하나씩 건너뛴 모양끼리 비교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A6로 만든 상자의 부피는 A4로 만든 상자의 부피의 8분의 1입니다. 물론 접는 방향이 달라지면 서로 닮은 꼴이 되지 않으므로 길이나 넓이, 부피의 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A4, A5, A6, A7을 준비하여 각각의 크기별로 짧은 변을 4등분하여 접어가면서 앞에서 본 방식으로 크고 작은 길쭉한 모양의 뚜껑이 없는 종이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A4 용지의 짧은 변을 4등분하여 접어가면서 길쭉한 모양의 뚜껑이 없는 종이상자를 만들어가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만든 두 상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까요? 먼저 학생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모양의 상자에 뚱뚱이와 홀쭉이 또는 숏다리와 롱다리, 도야지와 기린 등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이들에게 토론시켜 가장 좋은 이름을 약속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 두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종이를 접었다가 펼치면 각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도형의 부피를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A3, A4와 B4, B5 복사용지의 규격을 이용하여 각 종이들끼리의 넓이의 관계와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의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복사용지는 A3, A4와 B4, B5 복사용지의 규격을 이용하여 넓이의 관계와 가로의 길이에 대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면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각 용지들은 변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넓이와 가로의 길이분의 세로의 길이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복사용지는 A3, A4와 B4, B5 복사용지의 규격을 이용하여 넓이의 관계와 가로의 길이에 대한 왜 이러한 비가 성립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A 시리즈의 넓이와 B 시리즈의 넓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 값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판의 넓이를 1제곱미터로 정하고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율이 항상 루트 2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바로 독일의 공업 규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야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원판의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넓이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각 복사용지들의 확대와 축소의 비는 변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4를 A3로 확대하면 넓이는 2배, 변의 길이는 루트 2는 1.414배, 즉 141%가 늘어납니다. 한편 A3를 A4에 축소할 때 넓이는 2분의 1이고 길이는 루트 2분의 1은 0.7071배, 즉 71%로 줄어들게 됩니다. 영재들에게는 학습과 탐구를 넘어 새로운 창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성화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일단은 창조적 경험을 위해 그 유용성은 잠시 미뤄두도록 합니다. 각 복사용지들의 확대와 축소의 비는 변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4를 A3로 확대하면 넓이는 2배, 변의 길이는 루트 2는 1.414배, 즉 141%가 늘어납니다. 한편 A3를 A4에 축소할 때에는 넓이는 2분의 1이고 길이는 루트 2분의 1은 0.7071배, 즉 7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신문용지나 봉투의 규격을 생각하면서 복사용지와는 다른 규격의 종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시리즈와는 다른 새로운 C 또는 D 시리즈의 규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A, B 시리즈와 관련시키면서 탐구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B 시리즈는 A 시리즈의 중간 규격이듯이 A 제로와 B 제로 사이에 해당하는 C 제로이거나 B 제로와 A 제로의 2배인 규격의 사이에 해당하는 D 제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이즈끼리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1과 1.5의 중간값인 1.25배와 1.5와 2의 중간값인 1.75배보다는 루트 1.5분의 1은 1.2247배와 1.5 곱하기 루트 1.5는 1.837배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A, B, C, D 시리즈 간에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황금비가 적용되는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여러가지 황금 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공중전화 카드나 은행 통장의 가로와 세로는 제품을 만드는 동안 일부가 잘려나간 사이즈입니다. A4로 제본한 책도 제본한 이들이 재단되기 이전에 어떤 사이즈였을지 추측해보려고 합니다. 은행카드와 신용카드로부터 사이즈를 점점 넓혀가면 가로, 세로의 넓이가 약 1.6이 되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때의 사이즈를 G0로 정하고 그로부터 정사각형을 빼고 남은 사이즈를 각각 G1, G2, G3로 정하면 은행 통장은 G5에 카드는 G6의 사이즈에 비슷해집니다. 이때 약간의 오차는 종이나 플라스틱의 테두리를 재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비가 적용되는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빼낸 직사각형도 황금사각형이므로 교통표지판이나 광고판을 이 비율에 맞추어 산업 디자인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이를 절반씩 접어서 자른 후 쌓아 올렸을 때의 두께, 종이를 접어 만들 수 있는 최대 넓이의 다각형 탐구,
뚜껑이 없는 종이상자의 부피 탐구, 복사용지 규격에서 탐구하는 닮은비, 새로운 복사용지와 황금 직사각형의 원판 만들기, 관련 자료, 웹사이트 찾아보기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 8번째에 해당하는 문제 해결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시적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마방진입니다. 마방진은 수학에 소질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연령을 불문하고 흥미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것을 단지 재미로만 접근하여 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새로운 마방진을 만들어 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방진의 내용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마법진이라는 용어부터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법진은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정사각형 형태의 마방진은 물론 그것의 다양한 변형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모양의 마방진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n차 마방진이란 가로 세로가 n개씩인 n제곱계의 칸 안에 1부터 n제곱까지의 수를 넣어 가로, 세로, 대각선줄 방향으로의 모든 합이 갖게 되는 정사각형 꼴의 마방진을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모두 n세제곱 개씩인 칸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안에 수를 채워넣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3차원 n차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강조에서는 다양한 마법진을 모두 일컫는 일반적인 말로는 마법진이라 하면서 특히 사각형의 모양에서만 마방진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마법진에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마법진의 종류와 구성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뿐만 아니라 삼각형 또는 육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나 일직선 위에 있는 동일한 패턴의 수들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법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다각형 위의 수들의 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엔 앞의 경우와 다른 규칙으로 수를 배열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방지를 소재로 한 학습 자료의 제시 방법과 그 지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도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마법진을 보여주면서 각 마법진에서 사용한 수의 규칙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2. 여러 가지 마법진들을 탐구하면서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3. 각 마법진의 이름을 붙여본 후 토론을 통해 외적인 모양이나 내적인 규칙이 잘 드러나는 이름을 하나 선택하여 학급에서는 공통된 이름의 마법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4. 각 모양이나 규칙은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배열이 가능한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5. 각 마법진의 일반적인 해법을 수학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합니다. 6. 각자 관심 있는 마법진을 하나씩 택하여 그 모양과 규칙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마법진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마방진을 소재로 한 학습 자료 중 발전을 위한 지도 발문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까지 꼼꼼하게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방지를 소재로 한 교수 학습을 할 때의 지도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할 때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 하나의 마법진을 만든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풀이, 그런 종류의 합이 가장 크거나 작은 경우의 해법 또는 칸의 수나 들어갈 수 등의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일반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2. 어떤 꼴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이며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적인 탐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각 마법진들 중에서 개인별 또는 팀별로 가장 관심이 가는 한 종류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한 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방지로 가는 후속 연구거리 탐색과 참고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밑줄 친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방진에 관한 참고 사이트들입니다. 밑줄 친 글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열립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법지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학년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은 자신의 직관과 수감각을 통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탐구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알려진 기계적인 풀이를 설명하지 말고 왜 그렇게 배열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며 보다 나은 풀이나 일반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다양한 변형 마법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교사의 질문이나 학습 자료를 통해 체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로 교구 탐구에 관한 시간으로 우리가 탐구할 교구는 하노이의 탑입니다. 하노이의 탑은 재미있는 전설과 함께 64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문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을 표현하고 관련지어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깊이는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노이의 탑으로 탐구할 수 있는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보다 깊이 있는 탐구 주제까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노이의 탑에 얽힌 전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노이의 탑에 관한 문제의 고안자는 프랑스의 수학자 루카스입니다. 그는 1883년 클라우스라는 이름으로 이 하노이 탑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클라우스라는 이름은 루카스라는 이름의 철자를 뒤섞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수학 게임에 관한 책 레크리에이션 수학은 이미 전 세계에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주어진 문제의 답만 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수학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추측한 후에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이상화, 단순화, 표상화를 하면서 보다 나은 풀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풀이를 일반화한 다음 그것을 응용시키거나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고등수학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노이 탑의 전설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순서 1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노이 탑의 전설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예상 또는 추측해 보도록 한 후에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각자 예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자연수로 쓰도록 하되 분, 시, 년과 같은 시간의 단위를 함께 쓰도록 합니다. 이때 이미 이 문제를 다뤄본 학생들 중에 초라고 정확한 값을 쓰려고 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그 값을 자연수로 다시 고쳐 쓰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상일 뿐이므로 약 10초 안에 대략적인 시간만 빨리 쓰도록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서로 다른 답 5개 정도를 칠판의 구석에 적어두고 그 답에 가장 가까운 답에 손을 들도록 하여 통계를 기록해 둔 다음 나중에 실제로 구한 답과 비교해주면 자신의 답이 정답과 멀수록 더욱 황당해하고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순서 2는 개인별로 하노이의 탑을 직접 옮겨보는 것입니다. 조작 교구 또는 웹에서 원판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직접 움직여 최소 이동 횟수를 찾도록 합니다. 원판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교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 통일시켜줍니다. 5개 정도면 하나를 옮기는데 1초라고 가정할 때 31초 정도이므로 직접 옮겨보는 데에도 지루하지 않고 난이도도 적절합니다. 이때 나중에 해법을 분석할 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옮겨갈 기둥은 2번 또는 3번으로 약속합니다. 참고로 웹에서는 대부분 3번 기둥으로 옮기는 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 3은 하노이의 탑 문제를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문제의 조건과 규칙, 그리고 목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제를 명확하게 재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 게임을 하면서 원판을 가장 빨리 옮긴 사람은 빙고라고 외치도록 경쟁 심리를 유발하면 더욱 활기차게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빨리 옮기려는 마음에 자신이 몇 번 만에 옮겼는지를 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옮긴 횟수가 최소라고 확신하는가라고 질문하여 생각을 자극하도록 합니다. 순서 4는 문제를 단순하여 표를 그리거나 규칙을 찾아 해결해보는 단계입니다. 최소 이동 횟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원판의 개수가 너무 많아 옮긴 횟수를 일일이 세기가 힘이 들므로 더 좋은 방법을 말해보도록 하여 원판의 개수를 좀 더 줄여볼 필요를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단순화하려는 생각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달리하면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원판의 개수가 10개일 때를 먼저 예상하고 확인해 본 다음 그것을 일반하여 n개일 때로 확장하도록 합니다. 순서 5는 하노이의 탑 원판 이동 횟수에 들어있는 수학적 원리를 찾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하노이의 탑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는 그 결과보다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에 보다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64개를 모두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의 64제곱-1 초라는 지수로 나타내기보다는 자연수의 년으로 환산한 값을 계산하도록 하여 그것을 처음에 예상 추측했던 값과 비교해 봄으로써 놀라움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보통의 계산기는 에러가 날 것입니다. 이때 2의 10제곱은 1024를 이용하되 1.024를 6번 곱한 값에 2의 4제곱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0을 16개 붙여주면 됩니다. 순서 6은 64개의 원판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직접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계산기를 띄워놓고 실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64개의 원판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인 2의 64-1제곱초를 손으로 어림하여 계산하거나 전자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반복 수행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순서 7은 각 원판이 움직이는 규칙과 옮겨가는 기둥을 표나 수치로 표현해보는 단계입니다. 학생 2명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교사가 하노이의 탑으로 원판의 개수가 3개일 때와 4개일 때를 직접 옮겨보면서 그 번호를 불러주면 두 학생은 각 원판의 번호와 각 원판이 옮겨가는 기둥의 번호를 동시에 적습니다. 그 후 5개와 6개일 때의 규칙은 직접 적고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순서 7의 두 번째 단계는 원판의 개수가 5개, 6개일 때 각 원판이 옮겨가는 기둥의 규칙과 각 기둥으로 옮겨가는 횟수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각 원판의 번호와 각 원판이 옮겨가는 기둥의 번호를 표시하면 원판을 옮기는 규칙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학적 표현 및 처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순서 8은 각 원판을 옮기거나 옮겨가는 기둥 순서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제 각 원판을 옮기거나 옮겨가는 기둥 순서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판이 4개일 때 각 원판이 옮겨가는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가장 큰 원판을 중심으로 좌우에 똑같은 모양이 프랙탈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판의 개수가 각각 3개와 4개일 때 각 원판이 움직이는 순서를 기호로 약속한 기호로 표시한 해명도를 보면 수학적 표현 및 처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노이의 탑을 지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노이의 탑에 얽힌 전설을 통해 흥미 유발을 한 후에 1. 64개의 원판을 모두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측 또는 예상해 보기. 2. 개인별로 하노이의 탑을 직접 옮겨보기. 3. 하노이의 탑 문제를 재확인시키기. 4. 문제를 단순하여 표를 그리거나 규칙을 찾아 해결하기. 5. 하노이의 탑 원판 이동 횟수에 들어있는 수학적 원리 찾아 설명하기. 6.
64개의 원판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직접 계산하기. 7. 각 원판이 움직이는 규칙과 옮겨가는 기둥을 표나 수치로 표현하기. 8. 각 원판을 옮기거나 옮겨가는 기둥 순서의 또 다른 표현 방법 알기. 9. 하노이에 탑에 관한 후속 연구거리와 참고자료 제시하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오늘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 마지막 시간으로 생활 속의 수학적인 소재를 탐구할 수 있는 소재와 그 소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변 생활이나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양 또는 수의 규칙에서 수학적인 의미를 찾아보려는 태도가 생기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물을 수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도록 돕는 일은 수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교사는 생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의 공통된 모양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소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은 결국 테셀레이션이라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습할 수 있는 흥미있는 소재들은 많겠지만 이 중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보도 블록의 모양을 살펴보면 테두리가 직선인 것에 비해 굴곡이 있는 것은 비탈의 도로에서 잘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빈틈없이 깔 수가 있고 두 도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생활의 육각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벌집, 잠자리의 날개, 눈의 결정체, 제주도의 주상절리, 화학물질인 벤젠의 분자 구조, 꿈의 신물질로 알려진 탄소 나노튜브 등은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는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 선택된 것입니다. 이들은 육각형이라는 공통된 이유에 주목할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외형적인 모양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그 모양들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수학적인 성질을 탐구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육각형의 구조는 적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구조적으로도 튼튼합니다. 이러한 육각형의 구조는 벌집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비행기의 날개는 이러한 자연 구조물에서 힌트를 얻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테셀레이션은 반드시 정다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도형을 혼합하여 바닥을 빈틈없이 만드는 경우도 준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활 속의 소재를 탐색하면서 사물을 수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음에는 단순한 몇 가지의 사례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많은 예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거나 생각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대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칭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평면에서의 선 대칭과 점 대칭만 다루고 있지만 자연은 입체물이므로 반사 대칭, 거울 대칭, 방사 대칭, 그리고 회전 대칭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울 대칭 또는 면 대칭의 위치해 있는 두 도형은 3차원 공간에서 아무리 돌리거나 뒤집어도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양손을 예로 들어 돌려가면서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형 속에 자기 전체의 모습을 닮은 도형이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나는 도형을 프랙털이라고 합니다. 자연에는 이러한 프랙털의 구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이 프랙털의 모습을 갖는 이유는 프랙털의 구조가 넓이는 외접원의 크기를 넘지 않으면서도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입체로 확장시키면 제한된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도 건널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프랙털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허파나 두뇌의 주름도 이런 원리입니다. 꽃잎과 식물의 잎의 개수를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몇몇의 꽃잎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통꽃인 카라, 이름을 모르는 외국의 2엽화, 3엽의 연영초, 5엽 무궁화, 사프란,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데이지꽃, 국화입니다. 참고로 사프란은 6개인데 이는 2엽씩 3쌍으로 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나리는 4가닥, 동백은 5가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꽃입니다. 사프란처럼 모든 꽃잎이 항상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4분의 3 이상 대부분의 꽃잎들이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클로버잎은 셋이며 네잎 클로버는 자연의 규칙에서 벗어난 돌연변이입니다. 4엽의 잎말은 행운이지만 3엽의 잎말은 행복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범한 규칙의 행복을 주려 하지만 우리는 행운을 추구하다 그 행복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소나무 중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육송이나 적송의 잎은 2가닥이지만 리기다 소나무는 3가닥, 잣나무나 해송은 5가닥입니다. 이번엔 조사한 사례에 나타나는 수들을 차례로 나열하면서 그 수들에 들어있는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솔방울이나 파인애플의 비늘의 개수도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개수는 5, 8, 13개를 이루며 데이지꽃이나 해바라기 꽃의 나선의 수는 21개와 34개 또는 55개와 89개입니다. 식물의 가지나 잎이 나는 경우도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표로 만들고 그들 속의 관계를 통해 피보나치 수열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황금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이웃하는 B의 값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보면 그 값이 어떤 값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그 값이 황금비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황금 분할은 성분을 짧은 부분과 긴 부분으로 나눌 때 짧은 부분에 생긴 긴 부분의 비가 긴 부분에 대한 전체의 비와 같게 되는 성분의 분할점을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비례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면 황금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긴 변의 길이를 기준이 되는 1로 고치면 짧은 변의 길이는 x분의 1이고 전체의 길이는 x분의 1 플러스 1이므로 여기서도 똑같은 비례식을 적용하면 결국 x분의 1 플러스 1은 x를 얻게 됩니다. 결국 황금비는 앞에 두 값의 합과 같게 되는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변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를 이루는 황금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은 계속해서 다시 황금 직사각형을 이룹니다. 이는 은행의 통장에 신용카드를 세워보면 빈 곳이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벌집에서 꿀벌이 각 번호의 방에 도착하기까지 기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진행 방법과 그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나 황금비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적절한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벌집에서 5번 방에 갈 때는 3번 방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와 4번 방을 통해 들어가는 두 경우를 합하면 되듯이 항상 바로 앞에 두 방에 도착하는 경우를 합하면 됩니다. 답은 앞에 두 방의 경로에서 끝의 방에 번호만 붙이면 됩니다. 이 경우 4개까지의 사례를 주고 이후의 해답은 직접 찾아보도록 하면 됩니다. 이번엔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안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깡통을 채워넣는 방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안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깡통을 채워넣을 때 각각의 상자에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피보나치 수열에 이웃하는 수일 때는 깡통을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는 것보다 엇갈리게 배열하는 것이 더 많은 깡통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 그림 사례를 통해 다른 배열일 때는 어떻게 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피보나치 수열일 때 여분의 깡통이 더 들어가는지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는지를 토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물의 모양에 나타나는 수학,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생활 주변에서 프랙털이나 피보나치 수열 또는 황금비가 적용되는 사례와 반예를 찾아보기 등을 학습하였습니다.